여러분, 지금 가진 돈이 내일 아침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싶지만 그런 일들은 과거의 독일, 지금의 베네수엘라나 이란 등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이 순식간에 껌 한 통 사기 어렵게 되어버린 거죠. 보통 우리는 은행에 돈이 있다면 안전하다 또는 나라에서 발행한 돈은 안전하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돈이 휴지 조각 되는 이유가 뭔지부터 살펴볼게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쉽게 생각해서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지속적으로 현금을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찍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에서 명쾌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건 자본주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신용이 곧 돈인 게 자본주의예요. 돈은 곧 신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으로 돈을 벌죠. 예를 들어 어느 무인도가 있습니다. 이 섬에는 은행, 어부, 토목업자 딱 세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은행에서 발행한 돈은 딱 10,000원. 어느 날 어부가 10,000원을 5% 이자로 은행에서 빌립니다. 5% 이자면 어부가 1년 뒤에 갚을 이자는 500원이에요. 어부는 토목업자에게 10,000원을 주고 배를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고기를 잡아 돈을 벌죠. 그럼 과연 어부는 1년 뒤에 1,500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갚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섬에서 최초에 발행된 돈은 딱 10,000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500원을 발행해서 또 누군가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래야 어부가 1,500원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자본주의라는 건 빚이라는 것이고 또한 그게 신용이고 돈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있어요.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가 막대한 양의 부채가 발생할 때 또는 특정 정치인이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펼치면서 과도한 정부 지출이 발생할 때 돈을 막 찍어내게 됩니다. 부자들과 정부는 대출을 많이 받죠. 그 대출받은 돈으로 돈을 굴려 다시 돈을 법니다. 하지만 막대한 대출금, 그 돈을 갖고 싶지는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돈을 찍어냅니다.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시중에 돈이 많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신들이 갚아야 할 실질적인 빚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돈을 갚으려고 세금을 거두는 것과 달리 돈을 찍어내면 국민들의 저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빚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세계대전 이후에 막대한 배상금을 감당해야 했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엄청난 양의 돈을 발행합니다. 1923년 10월 한 달 동안 29,500%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3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 달 뒤에 100원 정도의 가치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1달러에 49,000 마르크였던 환율이 252억 마르크까지 올라갑니다. 쌀을 사려고 해도 돈을 술에 한가득 싣고 가야겠죠. 도둑들도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레를 훔쳤죠. 돈은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바닥에 버리고 도배로 써버리고 장작으로 태워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최근에 핫한 베네수엘라인데요. 10년 전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남미에 선망받던 복지국가였습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해요. 그런 베네수엘라가 왜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유가가 높을 때는 풍족했죠. 하지만 2014년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돼요. 문제는 국가 예산은 줄어드는데 이미 확장한 복지 정책을 되돌리지 못했죠.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돈을 천문학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통화정책을 정치적인 목적,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쓰다 보니 물가 조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천문학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버렸죠. 물가 상승률이 무려
65,370%. 베네수엘라에서 물건을 사려면 보통 미국 달러로 삽니다. 물건을 거래하는 와중에도 실시각으로 물건값이 달라져요. 덕분에 메뉴판에 직접 써서 놓습니다. 베네수엘라 화폐로 거스름돈을 받으면 부피가 상당해요. 또한 짐바브웨에서는 무려 100조 달러 지폐를 사용했다고 하죠. 인플레이션이 무려 2억 3,100만 %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1951년 한 해 물가가 390% 폭등한 적이 있어요.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냈고 생산시설들이 파괴되어 물건은 부족한데 시중에 돈이 넘쳐났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나라도 두 차례에 걸쳐 화폐개혁을 합니다. 원에서 환으로, 다시 환에서 원으로 바꾸었죠. 이런 화폐개혁의 과정에서 화폐에 대한 불신이 생기자 사람들은 돈을 들고 있기보단 물건을 사두고 쟁여두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물가가 더 급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화폐개혁으로 기존 화폐를 걷어들이는데 이때 강제로 은행 저축에 개인 돈을 동결시켜서 내가 내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사야 합니다.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 부동산, 금, 원자재, 코인 등을 말해요. 화폐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때는 생필품을 사는 것조차 자산방어가 돼요. 왜냐면 라면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방어 전략을 3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통화 분산.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온다? 바로 은행으로 뛰어가세요. 그리고 환전을 해야 합니다. 환전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달러, 유로, 엔화 같은 기축통화의 화폐를 사야 합니다. 어디 이상한 나라의 화폐로 환전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꼭 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 같은 증권도 괜찮습니다. 해외 주식 계좌나 예금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좋아요.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정부에서 외화 환전이나 해외 송금을 통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환전을 시도하려 해도 은행에 달러가 없을 거예요. 실제 베네수엘라의 경우 개인 환전이 불가했고 아르헨티나는 달러 구매를 제한했습니다. 짐바브웨도 외환 거래를 불법으로 지정했고요. 그래서 애초에 미리 외화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당장 지금부터요. 둘째, 생산자산,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세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해도 그 주식, 그 부동산의 가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스스로 벌어오는 자산이기도 하죠. 배당이나 월세 같은 형태로요. 이렇게 들어오는 현금은 최대한 환전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화로의 교환은 막아둘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필요한 생필품이라도 미리 사두세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실시간으로 금액이 오릅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이나 부동산, 달러도 미리 사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사실상 거래는 사라지게 돼요. 주식을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래가 중단되고 결제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세금과 거래 규칙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죠. 물론 생각하셔야 할 게 최악의 경우 국유화의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재 정권 같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고 통상적으로는 작국의 통화로 보상받거나 국채로 보상받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미국이 침공해서 대통령을 생포했잖아요. 그럼에도 쉐브론 같은 에너지 기업이 투자하기를 아직도 꺼립니다. 국유화로 몰수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아르헨티나도 항공사 에너지 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일부 보상했지만 페소 가치가 폭락함으로써 큰 손해를 보게 됐죠. 짐바브웨는 농장이나 기업을 대부분 무보상으로 몰수했습니다. 때문에 자산을 하나에 몰빵하는 건 정말 좋지 않아요.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방어자산. 이럴 때 금이나 은,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것도 현명합니다.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코인도 좋다 생각합니다. 지금 금값, 은값 미쳐서 날뛰죠. 물론 하락의 가능성이 있지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사두세요. 금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위험을 분산해보세요. 최근 미국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패권국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해서 달러와 가격이 같은 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급할 때 환전이 막힐 경우를 대비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꼭 염두에 두세요. 이 부분에서는 오태민 교수님의 글이나 영상이 많은데 꼭 한 번씩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교수님의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원리와 논리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예측과 선택은 각자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판단의 근거는 결국 그 원리를 이해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정리하자면 미리부터 달러, 주식, 부동산, 금이나 은, 코인 등에 분산 투자해두는 걸 권해드려요. 급할 땐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데서 뱅크런 일어날 때 어땠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미리 위험을 분산해 두자는 겁니다. 이건 액티브하게 내 재산을 강하게 키우겠다는 것보단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의 내 자산을 방어해 보겠다는 의도로 접근해야 해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아시는 분 계신가요? 첫째, 돈을 절대 잃지 말 것.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말 것. 지금도 존경받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했던 조언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우리 모두 미리미리 대비하자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채널도 꼭 구독해주세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정말 심상치 않은데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다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